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학으로 바라보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버리지가 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며 경제용어로 사용되는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나는 20원밖에 없으면 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용사회에서는 남에게 80원을 빌린다면 나의 20원과 빌린 8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처럼 적은 돈으로도 더 큰 금액의 투자를 하는 것을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드는 지렛대 효과에 비유하여 레버리지 투자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부채, 즉 빚은 죄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채는 가능하면 만들어서는 안 되고 혹시 빌리더라도 바로 갚아야 된다. 빚이 있는 사람은 일단 거르고 봐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지식이 쌓이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부채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자산 가격 상승기에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채가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많다는 지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레버리지 투자, 즉 B2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B2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계학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절대 불변의 공식이 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어떤 경제적 사건이든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내 돈 4억 원과 빌린 5억으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면 차변에는 자산으로 아파트 9억 원, 대변에는 부채 5억 원, 자본 4억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억 원짜리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꼭 9억 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든 신용이든 담보를 잡아서 타인 자본인 부채를 끌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계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왜냐? 대출을 하는 경우 대변에 부채가 생기면 차변에 자산도 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부채도 자산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부채를 차입해서 자산을 사면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그럼 빚은 언제 갚냐? 부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30년 원리금 상환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현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일단 빌려서 집 먼저 산 뒤 30년간 갚아나가는 것이 훨씬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 실적만 좋으면 갚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1년씩 계속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도 이자 받아서 장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만 나빠지지 않으면 이자를 내면서 갚지 않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를 리스 회사에 내는 것처럼 돈을 리스하면서 리스료를 은행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의 상황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가 12억 원이 되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효과와 이자 비용은 제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인 ROA로 계산하면 9억 원짜리 자산이 12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 3억 나누기 기초자산 9억을 하면 33.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ROE로 계산해보면 아파트를 12억에 팔아서 5억의 부채를 갚고 나면 7억 원이 남습니다. 내 돈 4억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익 3억 나누기 순투자액 4억을 하면 7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수록,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레버리지 투자가 어느 상황이든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요? 제가 B2를 장려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하락해서 6억 원이 된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효과와 이자 비용은 제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인 ROA의 경우 9억 원짜리 자산이 6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손실 3억 원 나누기 기초자산 9억을 하면 마이너스 33.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ROE로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를 6억에 팔아서 5억 원의 부채를 갚고 나면 1억 원이 남습니다. 내 돈 4억을 투자해서 3억 원을 날렸기 때문에 손실 3억 원 나누기 순투자액 4억을 하면은 마이너스 75%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수록,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손실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승장에서는 B2가 훨씬 유리하고 하락장에서는 B2가 훨씬 불리하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자산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높은 손실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B2를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위의 예시를 재무상태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겠죠. 여기 아파트가 9억 있고요. 내 돈, 순자산이 4억, 그리고 빌린 돈 5억. 재무상태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대변에 있는 부채에서 이자율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안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갭투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같은 곳에서 갭투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를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 매입 대금을 전세만큼은 세입자가 내고 나는 나머지 금액만 내도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의 예시와 무엇이 다르냐? 세입자에게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대변에 부채로 잡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자 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 이자 비용은 누가 내냐?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려서 세입자가 냅니다. 즉 갭투는 세입자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환상적인 레버리지입니다. 이 9억이 다 필요 없으면서 이 부족한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말 환상적이죠. 즉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만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는 B2보다 더욱 안전한 투자가 되지요. 물론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 기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위험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을 받고 돌려갚기를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B2가 유리하게 되는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로 자산을 구입해야 됩니다. 소비성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비용은 자산 가치가 없으므로 소비하는 순간 갚아야 할 부채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감가상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는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상승장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2를 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승의 몇 배로 베팅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동성을 즐기기 때문에, 야수이기 때문에 비투를 하는 것일까요? 전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는 금액이 부족해서 자산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원래도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도 원래 비싼 자산입니다. 몇 달 월급 모은다고 100%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성격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비투가 거의 필수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비투할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채를 외부에서 차입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용기로 사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비투하는 것에 크게 거리낌이 없고 일반적이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 집값이 계속 하락해왔기 때문에 비투를 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비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전망이나 원리금 납입 스케줄 등 본인의 재무 상태를 잘 보고 레버리지 비율을 조절해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사건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비투를 부추기는 영상은 절대 아니며 비투를 하면 안 된다는 영상 또한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 비투는 과연 옳은가? 결과론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부채 비율을 조절해가면서 비투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